미국이 이란을 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러시아로서는 횡재가 들어온 셈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일단 이 이란 전쟁으로 숨통이 트인 것이고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만 보면은 어찌 보면 러시아가 그렇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크게 도움을 못 받은 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란까지 또 이렇게 관여하면서 힘을 분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류한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러우 전쟁에서 이제 시작된 어떤 전 세계의 이제 뭐 어떤 전쟁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란 전쟁까지 왔는데 이 이란 전쟁이 본의 아니게 어쨌든 러시아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 이란이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타격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버텨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 그 반격을 가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전문가가 계시겠지만 전체 그 지구상의 그 석유 이동의 20%가 지금 발이 묶이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뭐 $100 넘었다고 배럴당 $100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러시아 경제가 사실은 2023년, 2024년 상당히 그 호경기를 구가했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이 0%, 1% 성장할 때 러시아는 4% 이상 전쟁 중이었는데. 그만큼 뭐 러시아 기초 체력이 강했고 거기다가 이 석유를 계속 팔고 인도에 팔고 중국에 팔고 다른 나라에 팔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오히려 그 국내 경기가 더 좋아졌었는데 이것이 일종의 이제 그 전시 호황 거품이 끼어 있는 곳이었고 러시아 경제 그 전문가들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2025년도에 그러니까 2026년 후반기와 2027년은 긴축 경제를 해야 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된다. 그리고 2028년 정도 가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그 플랜을 짜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6년이 오니까 그야말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려고 했는데 난데없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러시아로서는 횡재가 들어온 셈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통계를 보니까 2026년 올해 5월에 러시아의 그 석유 수출 대금이 완전 폭등을 해가지고요. 2025년 동년기보다 30% 이상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의 산업 시설을 타격해서 그 보는 손해도 있었는데 이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는 만큼 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일단 이 이란 전쟁으로 숨통이 트인 것이고요. 근데 물론 이건 사실 오래 못 가겠죠. 물론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은근히 이란과 미국이 계속 이런 분쟁을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묶여 있다고 하면 러시아로 좋으니까 은근히 바랬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도 중간 선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국내 여론도 만만치 않고 전황도 좀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전쟁을 지금 매듭 지으니까 러시아로서는 이런 또 횡재는 오래 못 갈 텐데요.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수익이었고 장기적으로는 이 중동 이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구역이기도 하고 러시아도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은 좀 지분이라고 할까? 지분이라 표현 아니면 상당히 신경을 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근거지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시리아였고요. 하나가 이란이었죠. 시리아 같은 경우에 몇 달 전에 알 아사드라고 하는 독재자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게 서방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러시아가 지지하는 알 아사드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중동에서 한 거점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 나머지 거점이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중동 지역에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하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됐었는데 시리아가 무너지니까 더더욱 더 이란이
중요해졌겠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계속 이란을 군사적으로도 물론 직접적으로는 못 도와주겠지만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었고요. 네. 그 도움을 계속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이란의 어떤 그 관계가 계속 굳건히 유지되고 더 심화되어야지 러시아로서는 이 중동의 영향력을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란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 상황이라면은 점점 이란과 미국의 어떤 휴전이 되고 예, 그러면 미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면 이란이라는 또 말씀하신 거점을 또 잃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러시아 이제 입장에서는? 절대로 막아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사실은 이 이란으로서 일부러 뭐 미국을 도발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타격한 원래부터 이란은 철저한 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란을 도와가지고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원래부터 이란은 반미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그 전쟁까지 하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최소한 이 정권만 놓고 보면 더더욱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러니까 도발은 하지 않겠지만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미국과 어떤 적대하는 그 관계를, 그러니까 입장을 취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러시아로서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야, 그 요번에 이란 너희가 버티긴 했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그 방공망이 뚫려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그 항공기와 미국 항공기가 안방 드나들듯 이란 하늘을 날면서 모든 걸 타격하지 않느냐. 방공 체계 필요하지. 우리가 해주겠다. 사실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술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이란을 구슬리면서 계속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 이란 전쟁이 최대한 좀 분쟁이 계속돼야 이래저래 시끌시끌해야 러시아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빨리 정리하는 게 러우 전쟁까지 같이 또 종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간에 그 11월 달에 있는 미국의 그 상원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이란에 그 묶여 있으면 이게 안 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트럼프의 마음에 떠나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관한 지원은 미국은 하지 않겠다. 대신 영국, 프랑스, 독일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만 보면은 어찌 보면 러시아가 그렇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크게 도움을 못 받은 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직접적인 도움은 이게 못 받았죠. 약간 뭔가 좀 지지하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원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이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막 중국도 뭐 이렇게 약간 좀 선을 긋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또 절절매면서 지금 숨가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란까지 또 이렇게 관여하면서 힘을 분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유가가 좀 안정화가 되면 이제 물가 상승 우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어쨌든 나아지는 거잖아요. 이란 전쟁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 그렇죠. 그렇게 나갔죠. 그렇게 지금, 되면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도 좀 같이 좀 내려가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전쟁이 좀 끝나면. 일단 뭐 호르무즈가 안정이 되고 중동산 이 석유가 뭐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은 한국으로서는 뭐 숨통 돌리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산 석유라든지 이런 에너지 수입은 당장은 뭐 사실은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또 한국도 상당히 이번에 혼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중동에서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물레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 대만, 동해안으로 들어오는 이 루트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그 에너지 수입을 걸었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지뢰밭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매듭이 지어지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또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인도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도양에서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항상 철저히 왼수 관계였거든요. 거기서 또 분쟁이 일어나면 인도양도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그 남중국해는 또 중국과 뭐 여러 나라가 관여해서 또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언제 터져가지고 또 이 수입선이 끊길지 모르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사이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은 국가 아니에요? 전쟁 이전에는 상당히 좋았죠. 딱히 뭐 우리가 서로 뭐 싸우고 뭐 그랬던 거는 싸울 일이 아니었고, 사실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들어선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과 소련이 수교한 지가 35년째예요. 그리고 러시아 연방과 대한민국 관계는 상당히 좋았죠. 그러다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러시아에게 적대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이 미국과 공조를 하면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삐걱대는 상황으로 지금 5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러시아도 너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는 한다 정도의 포지션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지난 5년 동안의 그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그 푸틴 대통령의 외교 브레인들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제가 사실 외교 전문가는 아닌데 네. 나중에 일종의 어떤 교과서처럼 한번 그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아주 수준 높은 외교적인 언사를 구사하면서요. 그러니까 한국 보고 야, 대한민국이 미국과 그렇게 깊은 관계인 거 우리는 다 이해한다. 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한국 너희가 마냥 내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 충분히 이해해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인도적인 차원의 물품을 지원하고 아니면 포탄을 이렇게 우회해서 네.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거 뭐 우리가 그 러시아가 사실은 속은 쓰리지만 이해한다. 네. 단 살상 무기를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대한민국의 그 뭐랄까요, 자존심을 긁지 않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대한민국의 면을 살려주면서 이런 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주 한국 러시아 대사가 지노비프 대사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랄까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과 접촉하면서 때로는 좀 사실은 언성을 높일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파탄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일정 선에서 계속해서 선을 그러니까 지키면은 언젠가는 전쟁이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우호 관계를 다시 맺을 의사가 우리한테 있고 대한민국 너희도 그러지 않겠느냐. 전쟁으로 너무 우리가 사이가 갈라지지 말고. 그런 기조가 여전히 있군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곧 만약에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종전이 된다고 치면 러우 전쟁도 종전이 되고 이란 전쟁도 이제 종전이 된다고 치면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이제 그 재건주, 뭐 재건 사업, 뭐 건설, 뭐 이제 아니면 뭐 플랜트 뭐 이런 것들 많이 할 것이다 뭐 얘기들은 나오는데 러시아는 그러면 유럽하고는 지금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진 거죠. 아주 안 좋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거기 러시아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오히려 러시아 쪽은 중국과 한국 요 두 개 기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러시아가 이 나라가 일단 농업 자원은 사실은 풍부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푸틴 대통령의 업적인데 그 넓은 땅과 그 넓은 그 옥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련 시절에 생량산업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2000년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이 농업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줘가지고요. 지금 가장 강력한 농업 기반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이거 수출도 많이 하고요. 자급자족이 되죠. 자급자족을 하고도 남고 이제 외국에 수출해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자원이 확실하고 거기에 에너지도 이제 넘쳐나는 나라가 러시아죠. 뭐 몇몇 강점이 있는 최첨단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우주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었는데요. 허술한 구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가 좀 부실하고요. 소비재 산업이 부실하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농업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도 많으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번 돈 가지고 그냥 외국에서 싸게 값싸고 질 좋은 거 사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러시아의 토착 소비재 기업이 사실 많이 못 자란 것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소비재,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도시락이라고 하는 그 컵라면이 한국에서는 별로 안 보이는데 러시아에서는 이게 국민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초코파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좀 상황이 어그러졌지만은 러시아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가 바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였거든요. 그래서 1조 원을 들여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에 어마어마한 공장까지 지어놓고 가동하려는 찰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이게 가동 중지되고 빠져나간 상황이었고, 하지만 그 전에 한국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팔려가지고 이 러시아 소비자들의 입맛에 딱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 자동차 기업이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그 수출을 못하니까 그 빈자리를 중국이 메웠죠. 네. 중국이 지금은 거의 그 러시아의 웬만한 자동차 시장을 다 차지한 상황이고 한국이 빠져나간 빈 공백을 바로 중국이 메운 것이다. 정말 속쓰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정말 말이 많은 것인데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중국에게 러시아가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과장이 듯하고요. 결국은 뭐 자강두천이라고 하나요? 자존심이 강한 네. 두 천재가 지금 있고요.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물론 자존심이 강한 두 천재가 보통 대립하기 마련인데 이 두 사이가 좋은 이유가 바로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더 큰 적대 세력이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 서로 이제 일단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밀착 관계고,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뭐 종속한다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은 게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점이 지금 동북아에서 미국, 일본, 한국이 한 뭐랄까 진영을 구성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 중국과 러시아와 네. 북한이 요게 한 진영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진영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쪽 그 미국과 일본, 한국은 서열이 분명하죠. 미국이 가장 큰 형님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자기는 둘째 형님을 자처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맨 밑에 있거나, 일본과는 동등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래도 있죠. 어쨌든 간에 네. 큰 형님은 확실하거든요. 네. 반면에 요 반대편에 있는 북중러의 경우에는 그런 확실한 형님이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비등한 관계에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동북아시아 정세를 읽어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경제 면에서 중국이 러시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거나 아니면 또 증진 관계로 나갈 때 어떻게든 이제 중국에게 빼앗겼던 어떤 시장을 되찾아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만만치 않지만 뭐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네, 그 중국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이제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러시아의 원유를 싸게 이렇게 뭐 그렇죠, 그림자 그렇죠. 선단을 이용해서 싸게 가져왔다, 이득을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건지, 앞으로는 좀 뭐가 바뀌는 건지. 만약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완전히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미국이라든지 서유럽이 지금 가하고 있는 경제 제재가 상당 부분 풀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헐값에 원유를 팔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러시아와 또 하고 있는 합작 사업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시베리아, 그러니까 북극권에 시베리아 그 위쪽에 그 야말반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야말반도에서 엄청난 그 천연가스 가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이제 쉽게 말하면 합작하려고 했던 사업이 야말반도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한 다음에 액화한 다음에 그것을 파이프라인으로 시베리아를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중국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베리아 힘 2라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방문한 다음에 곧바로 또 시진핑 주석을 또 찾은 또 인물이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또 북경에 가가지고 만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합의를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의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시베리아 힘 2, 그러니까 야말반도에서 시베리아, 몽골, 그다음에 이 중국 거쳐가지고 값싸고 저렴한 그러니까 질 좋은 천연가스를 중국에 제공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논의는 됐는데 다른 의제와는 달리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더 값싸게 후려치고 싶었던 것이고 러시아는 그러긴 싫다. 내가 그 중국에게 뭐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는 이런 나라가 아닌데 이건 상당히 러시아의 어떤 앞날이 달린 문제인데 중국이 후려치는 그거에 끌려
가면은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인다. 네. 제값받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억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할 때 미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중국이 어떤 식으로 수입할 것인가, 확보할 것인가 했을 때 요 측면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종전이 되면 예. 유럽은 이제 이번에 그렇죠. 천연가스나 뭐 예, 이런 예,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후방 지원까지 해주는 거 보면 예, 예. 사실상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이 여러 해전이지만 근데 또 자원을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독일이 아주 그 경제 호황을 구사했던 메르켈 총리 때 네. 구사했던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독일의 그 기술력도 있지만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가 독일로 가니까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네.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되니까 아주 이 싼 에너지를 가지고 독일이 공장을 돌려서 전 세계에 물건을 팔았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야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 그리고 노르트 스트림까지도 완전 끊어버렸죠. 네. 사실 그때 뭐 당시 언론에는 러시아가 독일을 골탕 먹이려고 그 수중에 들어가서 폭파했다. 폭파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항의도 못하고 4배, 5배 비싼 미국의 천연가스를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완전히 지금 거덜난 상태고 제가 상표는 잊어버렸는데 전 세계로 호령하던 독일의 네. 자동차 회사가 네. 문을 닫아버렸죠. 이게 다 그런 여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고 독일만 따져보자면 메르켈 총리가 물러난 상황에서 숄츠라고 하는 인물이 중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메르츠 총리가 있는데 메르츠 총리는 아주 그 메르켈과는 완전히 그 당은 같은데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보고 어떻게 욕을 하면요. 네가 집권하고 있을 때 그 러시아 그 천연가스 수입해가지고 지금 그 독일이 러시아에게 그 에너지가 종속된 거 아니냐. 그렇게는 우리가 안 된다. 러시아산 그 에너지 수입하지 않는다. 정책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러시아는 이제 독일이나 서방에 천연가스를 팔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이제 시장을 개척해야 될 것인데 네. 그게 이제 인도도 되었고요. 했는데 가장 큰 손은 역시 중국이겠죠. 중국. 예, 그래서 유럽에 팔지 못하는 천연가스를 중국에 팔겠다. 특히 중국과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야말반도를 개발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중국을 소비자로 삼아서 러시아의 재정을 끌고 나가겠다.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2020년대 후반 2030년대, 40년대를 구상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예. 에너지 어쨌든 수입 국가니까 예. 그게 러시아와 또 중국의 이런 또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따져 보니까 그 트럼프가 처음에는 중국을 때릴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오히려 중국을 때리기보다는 중국과 적절한 어떤 타협을 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눠먹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사실은 중국은 에너지 잡아먹는 하마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서 뭐 한다고 하자면 그것은 사실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요. 안정적인 석유, 안정적인 천연가스를 도입해야 될 텐데 그게 아무래도 러시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타협을 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에너지 수입 수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20세기 중엽과 후엽의 전 세계 상황이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